자, 잠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 3실장은 국정운영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간담회를 엽니다.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여야 대표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하민경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3실장이 총출동해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열 예정인데요. 모두 발언과 성과 발표 이후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3실장과 수석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실 3실장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국정 전반을 설명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무덤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소개 작전 하듯이 대통령실 안에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만큼 지난 내란 12.3 내란 이후 급하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다 보니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과도 함께 있었죠. 트럼프 정부와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켰고요. 에이펙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생 경제는 회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가 경제적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3명의 실장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공유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만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오히려 지금 6개월 동안의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성과 간담회가 시작이 됐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10분간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각 수석실에서 각각 5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 고발의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6개월, 공보다는 화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3실장이 총출동해서 성과 발표를 여는 것에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민생 경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정책과 또 대출 규제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이제 실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생 경제나 안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어떻게 보면 위헌이라 위법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이례적인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안기고 또 그리고 같이 공범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미뤄졌지만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화영 부지사 7년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거기 위증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했다고 그 검사들을 감찰을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의원총회에서 단순한 의원총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2시간씩 해서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지금 또 입틀막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법이 계속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후에 진행될 질의응답에서 좀 날카로운 쟁점들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여야의 입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이 되는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부터 우선 처리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민주당이 과거 야당이던 시절에는 필리버스터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렇게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는 주장은 아니죠. 필리버스터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남용하고 악용한 그러한 전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사실 국회 본회의장
외에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뜻하는 의견과 그런 것을 표명하는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당 의원들조차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 과연 그것이 필리버스터가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자칫 잘못하면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죠.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그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처럼 개혁 입법 법안들을 처리를 지연하고 민생 법안들을 지연하는 악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 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적어도 60명 정도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 숫자 결코 많지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숫자 100명이 훌쩍 넘죠. 그리고 전체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입니다. 300명에 60명 정도라고 한다면 크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의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동참하고 공감을 해야지만이 필리버스터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법안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마저 박탈당하는 거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지금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수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서 국민들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마저도 지금 막아놓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은 지금 107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지금 입틀막 입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법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하는 것 중에 저는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라는 것은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검사 판사를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자격정지에 처하게 한다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이 법 왜곡이라는 것을 과연 그럼 누가 판단을 하는가?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정해놓고 이 결과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를 뭐 검사도 처벌하고 판사도 처벌하겠다. 이런 압박 수단을 꺼내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뭐 참여연대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뭐 민주당 쪽 그런 진보 쪽의 성향에 있는 그런 법조인들도 이거 다 위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까지도 지금 이렇게 중단시킨다. 정말로 민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상태인데요. 오늘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고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월 10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를 통해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내란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 허위 조작 정보,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처벌하는 전기통신망법, 국민에게 보다 좋은 사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개혁안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또 또박또박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서둘러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서두른다기보다는 지금 자체가 이 법 자체 너무나 많이 지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그런 내란 관여자들이 처벌받지 못했죠. 과거 12.12 군사반란 사건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을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고 직위원 재판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국민들의 그런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어떻게 보면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함께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열망을 받드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장경태 의원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 관련 영상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이 장 의원이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한 반박용 영상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이 이걸 사실관계 윤곽을 잡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당연히 관련 영상은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물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영상이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전 남자친구가 이게 경찰서에 제출을 했다면 경찰이 그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장경태 의원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이 재선이시고 또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멈추시고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이제 피해자를 더 가해하는 것은 멈추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은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남자친구가 영상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진술을 하면서 고소인이 당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단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인정이 되면 이게 법 적용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고소인이 장경태 의원을 고소한 혐의 자체가 준강제추행죄죠. 그것 자체가 법문상 살펴보게 되면 한거불능 상태인 경우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목격자라고 할 수가 있는 전 남자친구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고소인이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수사기관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사정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아마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경태 의원이 2차 가해를 했다라기보다는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어떠한 상황이 옳고 그르다,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직 판단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장 의원의 목소리도 함께 경청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장경태 의원을 보호하는 발언을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지금 이 사건을 대한 태도를 보면 사실상 이제 이 피해 호소인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굉장히 약간 오와 열을 잘 맞춰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실드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개별 의원이 그런 거고 저는 이 사건은 이제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수사기관의 판단 나올 때까지는 당에서는 뭐 장경태 의원을 보호하는 식의 발언은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사퇴하고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의정 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장경태 의원 보호하는 발언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네. 장경태 의원은 일단 자기가 이제 무죄다라고 하면서 무고죄로 이제 피해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마땅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경태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TV를 통해서 본인이 무고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피해자는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2차 가해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동료 의원들도 이제 장경태 의원을 감싸느라고 서영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이제 지칭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 장경태 의원이 할 것은 일단은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뭐 활동 같은 것을 그러니까 TV로 나오고 뭐 국회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해자 입장에서 자기 호소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직들은 일단 내려놓고 수사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장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가 이루어진 지 지금 열흘이 넘었거든요. 본격적인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윤리심판원으로 회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의 경우 조사 지시 사흘 만에 회부가 됐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늦어진다기보다는 최강욱 전 원장과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최강욱 전 원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한 발언 때문에 책임을 진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라든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경태 의원의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당 차원에서는 장경태 의원의 입장을 모든 것을 전달받고 관련된 자료도 제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일단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피해자, 고소인이죠. 피해자의 그런 입장을 제대로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야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다음 달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친명계 인사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낼 걸로 전망이 되면서 명청 대결 구도가 될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명청 대결 구도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물론 당원들의 당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공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마 윤석열 정부 때는 그 당시 국민의힘과는 수직적 당정 관계이다 보니 지금과 같은 일정의 그런 당과 대통령실 간의 이견이 완전히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과 당 간의 일부 이견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국민들도 서로 간의 뜻이 다를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차원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그 연장선에서 당원들이 짧은 임기이긴 하지만 지방선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아마 적절히 판단해서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내년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당내 여러 의원님들도 저한테 조언은 하지만 나중에 그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하는 건 괜찮고 장동혁 대표가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하면 구구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른바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는 것, 득과 실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마이웨이 행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지고 있는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이제 대표가 나간 것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 씨 방송에 이제 민주당 어떻게 보면 당대표도 나가고요. 의원들이 진짜 앞다퉈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희는 하는 것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일단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서 출연해서 그런 본인의 이제 마음, 책임 내가 진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한 것은 아마 그 청취자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달되는 저희가 매체들을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매체도 제가 나가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것이 저희 그럼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이나 보는 분들께 전달이 되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책임 제가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윤한홍 의원이 토로를 하니까 힘이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가 열심히 할수록 이재명이 유리하고 보수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각의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러니까 보수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만큼 이게 이제 계엄을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권으로 바뀐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들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마음이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실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 계엄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으로만 장동혁 대표는 그 당대표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여러 부분을 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그 일당 독재 체제에 저희가 맞설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나와서 각자의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감하실 분들도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